KKMD 411화 F-16을 20년 더 사용하겠다는 미 공군,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KF-21과 FA-50의 성공 전략이 보인다. 풍년을 꿈꾸지 않으며 희망도 품지 않은 농부가 봄마다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오기까지 두 번의 계절을 거쳐가며 많은 구슬땀을 흘려야 하겠지만 결실을 꿈꾸는 농부는 쉬지 않고 논밭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으며 풍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희망이라는 씨앗을 뿌렸기에 농부는 결과라는 수확물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농부의 노력을 보고 잘 될지 잘 안 될지 알 수도 없는 농사일에 뭘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냐고 타박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타박하는 사람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꾸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혼자 저절로 자라는 곡식도 있어?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구먼. 가끔 KKMD 댓글 게시판에 아직 첫 비행도 성공하지 못한 KF-21에 대한 이야기를 뭘 그렇게 줄기차게 해대느냐, FA-50을 왜 그렇게 물고 빠느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KF-21의 첫 비행이 성공하든지 FA-50 블락 20가 실제로 등장하면 그때 가서 우수한 성능이든 수출 가능성이든 논하라는 지적입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수용하겠습니다. KF-21과 FA-50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정보나 그들이 집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직 첫 비행도 시작하지 못했고 블락 20로 개량하지도 않은 국산 전투기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KF-21과 FA-50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커다란 수확의 결실로 키워가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정부? 국방위원회 의원들? 방사청장?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4, 5년마다 교체되고 방사청장도 임기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일견 그나마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주체이지만 카이 역시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큰 고객인 국가가 바로 국민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를 포함한 KKMD 시청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KF-21과 FA-50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키워내는 농부인 셈인데요. 농부가 밭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를 미리 구상하고 고민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처럼 다양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자주국방의 초석이 될 KF-21과 FA-50을 어떻게 개발하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 또한 주변 강대국들 틈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군사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국방력이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군사전문지 밀리터리 리뷰는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KF-16 한 대를 1년 동안 운용 유지하는 데 15억 원, F-15K가 28억 원, 그리고 F-35A에 54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통계치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KF-21은 F-35A의 절반 수준, 그리고 FA-50이 구형 KF-16보다 더 낮은 수준의 운용 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들의 운용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조 7천억 F-15K 개량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F-16 및 F-15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른 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F-35A의 악명 높은 운용 유지비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F-35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4.5세대 전투기 KF-21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KF-21 사업 책임자인 정광선 단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지금 F-35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F-35의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F-16의 최신 사양인 F-16V의 예를 들어보자. 현재 F-16V 한 대 가격이 약 1억 달러, 한화 1200억으로 F-35보다도 비싸다.
현재 F-35는 대량 생산으로 공정이 최적화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신규 생산 물량이 없는 F-16B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F-35의 천문학적인 운용 유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 공군은 주문 숫자를 처음보다 확연하게 줄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F-35의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후 남는 것은 자연스레 올라가는 가격뿐이다. KF-21의 경우 2026년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생산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여 가격 경쟁력에서 F-35에 뒤처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4월 4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매거진은 미 공군이 앞으로 F-16을 20년 정도 더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하이로우 믹스로 대표되던 미 공군의 전력 구조를 로우 미디엄급 능력을 지닌 F-16과 미디엄 하이급 능력을 갖춘 F-15EX 및 F-35로 채우는 종형 곡선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죠. 종형 곡선이란 말 그대로 엎어놓은 종 모양처럼 생긴 곡선으로 미 공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전술기로서 F-16과 F-35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F-35는 이해가 되는데 F-16을 앞으로 20년이나 주력으로 써먹겠다는 미 공군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미 공군은 작년부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운용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금액의 비용을 지적해 왔습니다. 또한 아무리 천조국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6세대 공중우세기 NGAD를 많은 숫자로 생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F-35보다 더 복잡하고 진보된 기술이 접목되는 만큼 기체를 생산하고 운용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미 공군은 어떻게든 전술기 운용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서 전투력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 F-16을 퇴역시키게 되더라도 F-35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MRX라고 불리는 신형 4.5세대 비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서 그 뒤를 맡기겠다는 구상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2022년 4월 4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매거진이 게재한 기사 내용을 살펴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인 추가 예산 문서들은 F-16을 향후 20년 이상 더 운용할 수 있도록 구상된 성능 개량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윤곽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미 공군에서 전술기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 및 프로그램 참모부장이 말했다. 여기 더해 그는 미 공군이 2028년 혹은 그 직후까지 F-16을 대체할 기종을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16은 뛰어난 스텔스 능력과 생존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양한 임무에 이상적인 기체가 될 것이라고 데이비드 S. 나홈 중장은 에어포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F-16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우급 다목적 전투기로서 미 공군 전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는 뜻이다. 나홈 중장은 F-16이 5세대 전투기들보다 현저히 저렴하며 많은 양의 저강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F-16은 중동에서 임무를 완수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와 전투 초계 비행처럼 미국 영공을 방어하는 출격 임무도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F-16은 미 공군이 해외 작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항공 플랫폼 운용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도 이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전투기라고 할 수 있죠. 나홈 중장은 단언한다. F-16은 여전히 유용한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미 공군이 앞으로도 F-16의 최신의 버전에 꾸준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F-16이 앞으로도 최소 18년, 아니 20년 정도는 거뜬하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10 썬더볼트 2는 대공 방어망이 철저하게 억제되어 있거나 아예 배제되어 있는 곳이라면 훌륭한 근접 항공 지원 플랫폼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대공 방어망의 위협이 사라진 전장이란 극히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과연 A-10 썬더볼트가 미국을 적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A-10은 다목적 전투기가 아닌 공격기입니다. 사실 F-16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16은 방어적 제공작전 능력도 뛰어나지만
근접 항공 지원 CAS 능력 역시 A-10 못지 않습니다. 미 공군이 가진 자원도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임무만 수행 가능한 A-10보다는 여러 종류의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 F-16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나홈 중장은 덧붙였다. 나홈 중장은 미 공군의 미래 전투력 구조는 전통적인 하이로우 믹스 개념보다는 로우 미디엄급 능력을 지닌 F-16과 미디엄 하이급 능력을 갖춘 F-35가 대부분의 숫자를 차지하는 종형 곡선으로 더 잘 묘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용된 환경에서만 운용이 가능한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들과 생존성이 극도로 낮을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운용되도록 만들어진 F-22 랩터나 차세대 공중우세기 NGAD는 극소수로 종용 곡선 양쪽 끝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과연 앞으로 무엇이 F-16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시간을 빨리 감아 2035년이나 2036년대를 상상해 봅시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저렴한 비용을 요구하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현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저비용 플랫폼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을까요? F-16처럼 생겼을까요? 아니면 F-35의 가격이 충분히 저렴해져서 더 많은 F-35를 구매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다른 무엇인가가 등장해 있을까요? 어쩌면 전장 상황 자체가 달라져서 무인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홈 중장은 이 모든 의문들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 뭔가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600대 이상의 F-16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도 20년 이상의 수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F-16을 어떤 방식으로 교체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시기는 아마도 6년에서 8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사이 미 공군은 차세대 공중우세기 NGAD 계열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작업과 F-22 랩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전술기 편대들을 F-35와 F-15EX 위주로 재편성하여 F-35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미 공군의 전체적인 전투력을 증강하는 작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 공군은 최신 사양인 포스트 블락으로 업그레이드된 F-16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운용 유지비가 저렴한 유인 플랫폼에 대한 그 어떤 결정도 급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고 나홈 중장은 말했다. 그리고 비록 기존의 F-16을 최신 사양으로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비싸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리가 개량된 F-16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홈 중장은 F-16 포스트 블락을 통해 어떤 점이 개선될 것인지 수명 연장을 위해 기체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장비 수명 연장 프로그램이 또다시 필요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1년 전 미 공군은 F-16의 뒤를 이어 2030년대부터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신형 4+1 전투기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MRX라고 불리는 이 전투기는 당시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고강도 임무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운 통상적 임무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전투기라고 묘사되고 있다. MRX는 디지털 방식으로 설계될 뿐만 아니라 운용 유지비를 낮추면서도 전투력은 높일 수 있는 능력들, 예를 들면 4.5세대라고 묘사되는 불완전한 스텔스 플랫폼 같은 특징들로 최적화될 예정이다. 이 로드맵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문서들은 만약 F-35의 조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면 F-35가 MRX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세대 공중우세기 NGAD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약 5년을 주기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항전 소프트웨어나 혁신적 설계 기술을 사용하여 클린 시트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전투기가 MRX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미 공군도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미 공군 스스로 설명했듯이 MRX는 통상적인 임무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전투기라는 데 방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날아다니는 정밀 컴퓨터이자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절대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닙니다. 스텔스 기술이 정말 흔해 빠진 평범한 기술이 되는 먼 미래가 배경이라면 또 모를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스텔스 전투기의 운용 유지비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 공군은 저렴한 운용 유지비가 아닌 저렴한 도입비라는 표현으로 문제의 논점을 흐트려 놓는 영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설명드린 대로 F-35의 도입 비용 역시 앞으로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말입니다. 나홈 중장은 미 공군이 F-35 및 NGAD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된 일정에 따라 A-10 썬더볼트에서 손을 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10을 운용하고 정비하는 일에 매여있는 인원들을 언젠가는 현재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F-35를 운용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재배치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력과 자금이 무한정이라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A-10을 보유해도 좋겠지만 미 공군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하며 그 결과는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2022년 4월 4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매거진이 게재한 기사 20년은 거뜬하게 현역으로 복무할 F-16, 6년에서 8년 후에 후계기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해외 기사를 통해 KF-21과 FA-50의 세계 시장 수출 성공 전략의 큰 힌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에어포스 매거진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공군은 2040년대가 되면 F-16의 후계 기종을 선택해야만 하는데요. 소위 MRX라고 불리는 이 후계 기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본적으로 스텔스 설계를 갖추고는 있지만 높은 운용 유지 비용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스텔스 성능을 억제한 4.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컨셉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KF-11에 적용한 컨셉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의 다목적 전투기로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는 F-16 자리에 블락 20로 업그레이드된 FA-50을 대입시켜보면 얼추 문맥이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 공군이 KF-21을 도입할지도 모른다거나 FA-50이 F-16을 완전 대체할 수 있다는 식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미 공군이 이런 MRX 전투기를 빠르면 2030년대 후반, 늦어도 204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고 일반적인 전투기 수명 주기상 적어도 30년 이상 계속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MRX와 컨셉을 같이 하는 KF-21 블락 2의 시간이 2070년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2040년이라는 타임라인을 분석해보면 2032년 블락 2로 출시된 KF-21이 우리 공군에게 인도되고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기입니다. KF-21 보람에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공격이 모두 가능해지고 국산,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높으며 KF-21용 철룡 장공지와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완성되어 있을 시기입니다. 신형 기체에 자질구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되었을 시기고요. 지금 현재 KF-21 블락 2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여겨지는 프랑스 다소 라팔은 2040년 정도가 되면 1980년대부터 개발된 플랫폼 자체가 가지는 개량 한계점에 부딪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 KF-21은 2040년부터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등장할 개연성이 높고요.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때가 되면 KF-21 보람에는 내부 무장창과 기체 내부로 수납되는 매립형 첨단 전자광학장비 EOTS와 아나시스2 군사위성 등을 활용한 한국형 지향성 첨단 데이터 링크 KMADL 등을 탑재한 스텔스 전투기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팔 F4와 비교할 수 없는 체급의 전투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 무장창이 없는 KF-21 블락 2나 FA-50 블락 20에도 KF-21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첨단 항전 장비와 무장체계, 예를 들면 A사 레이더나 매립형 EOTS, 국산 공대공 미사일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등의 역량으로 FA-50의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면 파생형들 중 일부는 단자형 제공 전투기인 블락 30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로우급 전투기를 도입할 생각이 아니라면 꾸준한 FA-50의 개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미 공군의 종용 곡선 이론에서도 도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산 A사 레이더를 비롯해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KPD-350K2를 추종하는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다양한 무장들을 FA-50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창 성능 개량 중인 KF-16B와 F-15K의 남아있는 수명이 미국 F-16과 마찬가지로 20년 내외라고 봤을 때 이들이 퇴역하고 난 이후의 대한민국 공군 종영 곡선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순수하게 개인적인 구상으로 그려지는 2040년 이후 대한민국 공군의 종영 곡선은 지금처럼 공대지 공격과 근접 항공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소수의 FA-50 블락 10이 종영 곡선 왼쪽 가장자리에 방어적 제공작전과 공격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경전투기 FA-50 블락 20 내지는 블락 30가 로우 미드급으로 중앙 왼쪽에 공세적 제공작전과 공대지, 공대함, 다목적 전투기로 쓰일 수 있는 미들 하이급 KF-21 블락 2가 중앙 오른쪽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세대로 개량된 소수의 KF-21 블락 3와 F-35가 오른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의 종영 곡선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구성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미 공군이 될 수 없습니다. 될 필요도 없죠. 주어진 인력과 자원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전력을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군 수뇌부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무엇보다도 KF-21 블락 2 같은 첨단 4.5세대 전투기가 2040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미국 역시 인정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로우급과 로우 미디엄급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FA-50과 미디엄 하이급과 하이급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 KF-21의 조합의 등장은 2040년 이후 공군 예산이 풍부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예산을 아껴야만 하는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에게도 무척이나 매력적인 선택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구글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